네, 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입니다. 기초 통계 지난 시간까지 했었는데요. 네, 좀 덜 했죠. 그래서 네, 좀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콧물이 나네. 네,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유전적으로 늘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좀 코가 많이 아파요. 요즘은 이제 밖에서는 특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코를 푼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또 하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다른 그 선배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는 몰랐는데 우리 학교 특히 우리 과의 특성상 지금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한다는 건 이제 많이 떠든다는 얘기니까 원래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많이 떨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겨요. 지금도 좀 목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네, 이런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지난 시간까지 어, 기초 통계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실습을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하기 전에 잠깐만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억을 되새겨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서 강의 자료 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죠?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세 가지를 알아봤었고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는 비보건 추출과 보건 추출, 종속 사건과 독립 사건의 차이를 갖는다라고 했고 이항 분포와 포화송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확률값이 아주 작아지면 포화송 분포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했어요. 좀 더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세 분포를 비교해야 돼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포화송 분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정 시간 안에 어떤 일정 관측 기간, 관측 범위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총수를 우리가 x로 가지는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제가 여기서 굳이 뭐 기초 통계를 다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베르누이 분포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양가적 상황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그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를 만들었을 때 1회 시행이죠. 베르누이 분포는 똑같은 것이 그냥 계속 반복되면은 초기화 분포나 이항 분포가 돼요. 그랬을 때 베르누이 사건을 비독립으로 종속 사건으로 계속 처리를 하면 초기화 분포고 독립 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이항 분포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작은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때는 일정한 숫자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형화를 하고 싶다. 그런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숫자 n으로 나타내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n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분량에 관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작업자가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있어요. 작업자의 동작을 이산적으로 딱딱딱딱 끊어서 물론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드는 동작, 뭘 꽂는 동작, 뭘 옮기는 동작, 뭘 이렇게 밀어 넣는 동작, 뭐 이렇게 다 나눠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 베르누이 사건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1분 단위, 10초 단위, 1초 단위로 다 쪼개서 이 1초에 이 작업자가 실수를 할 확률을 정해서 그걸 베르누이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베르누이 사건이 1초 단위면 1분이면 60개, 1시간이면 3600개가 모여야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작업자가 거의 실수를 안 해요. 1초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0.01% 정도로 실수를 안 하는데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모이면 실수를 하긴 한단 말이죠. 인간이니까. 그게 뭐 2건, 3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없어서
1시간 단위로 측정을 했을 때도 큰 의미가 없고 하루 단위로 측정을 했을 때도 큰 의미가 없다면 아예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측정 단위를 보고 이 범위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보자. 실수의 개수를 어떤 사건으로 보자는 거죠. 그게 포화송 분포예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의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걸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거나 그 기회를 숫자로 헤아리기 힘든 그런 상황, 아주 연속적인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항 분포를 포화송 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기초 통계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관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확률 분포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 베르노이 분포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우에는 비슷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모집단의 개수가 아주 커지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항 분포와 포화송 분포는 방금 살펴봤지만 n 반복 시행 횟수가 좀 커지고 뭐 꽤 제법 크다면 p 확률값이 아주 작아질 때 비슷해집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자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실습 자료를 보시면 여기까지 했었고요. 요 이항 분포 범위 입력까지 하는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라는 탭으로 넘어가시면 이산 확률 분포 세 가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제가 입력해 놓은 상황은 모집단 크기가 초기화 분포 기준으로 봤을 때 50개고, 그 다음 모집단의 불량률, 모집단의 부적합률이 10%예요. 그래서 한 제품이 불량이 될 확률이 10%라는 거죠. 뭐 정말로 이런 공장이 있으면 망하겠지만 이렇게 불량률이 높은 공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모집단 요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네, 50개가 10%의 확률로 불량이 난다는 얘기니까 모집단엔 총 5개의 불량품이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얘를 먼저 결정하고 불량품 수를, 거기서부터 모집단의 불량률을 계산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편의상 우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다 같이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키울까요? 근데 그래프가 있어서 더 키우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뭐 확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샘플 크기가 지금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 초기화 분포와 대응되는 이항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항 분포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 적절하겠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각각의 제품 샘플 크기가 20개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20개를 뽑는 상황을 만들면 되고요. 각각의 제품이 불량이 날 확률, 우리가 베르누이 사건으로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 20번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를 뽑았다가 다시 놓고 하나를 뽑았다가 다시 놓고를 20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50개 중에 5개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항분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를 뽑아서 이게 불량이 될 확률은 10%입니다.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다음에 또 뽑아도 여전히 10%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P는 10%, 옆이랑 똑같은 값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포화송 분포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포화송 분포는 이 20개의 샘플에서 불량품이 몇 개 일어나느냐를 한꺼번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늘 20개씩 뽑긴 뽑는데, 포화송 분포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20개라는 개수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한 통에서 불량품이 몇 개 나오느냐 라고 봤을 때 20개짜리 한 통이면은 불량률이 10%니까 평균적으로 20개 중에 10%면 2개의 불량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상정한 초기화 분포나 이항 분포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포화송 분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정확한 상황은 사실은 초기화 분포일 거예요. 50개 중에 20개를 뽑는 상황이면은 이게 그 독립적인 시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복원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앞에 거를 뽑으면 뒤에 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가 될 건데, 이항 분포와 포화송 분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20개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몇 개 나오는지를 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어레이 포뮬러로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어레이 포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여러분들 함수들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시면 지금 다시 보시고요. 어레이 포뮬러로 입력하려면 우선 입력을 할 공간을 모두 다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이 상태에서 초기화 분포가 뭐였죠?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네, 바로 나타나죠. 탭을 하시고, 제일 처음 이제 x를 입력하고 싶은데 x가 20개 뽑았을 때 불량품이 하나도 없다 해서 10개까지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추출 횟수, 샘플 크기는 20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집단의 총 분량 개수는 5개고요. 모집단의 전체 크기는 5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엔터를 치시면, 네,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이 6개, x가 6 이상에 대해서는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뜰까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오류가 뜨죠? 네, 그렇죠. 모집단의 불량품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복원 추출이라서 불량품을 5개까지 뽑으면 더 이상은 불량품이 뽑아져 나올 수가 없어요. 총 불량품이 5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항이랑 포화송은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포화송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항은 10개까지 다 확률이 나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죠. 이항 분포도 역시 범위를 다 선택을 하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공 횟수는 역시 x니까요. x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시도 횟수, 샘플 크기 20개, 그 다음에 확률 10%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적 안 할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다시 한번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모집단의 불량품이 5개밖에 없는데 지금 불량품이 샘플에서 6개, 7개 나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항 분포는 뽑았다가 다시 넣고 뽑았다가 다시 넣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화와는 조금 다른,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화에서는 2개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 나타나는데 이항도 그렇지만 1개와 2개의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럼 포화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포화송도 똑같이 영역을 다 선택을 하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입력합니다. x값만 쭉 다 선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평균값이 2잖아요. 지금 2, 요것만 선택을 해주고 누적 안 하기로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네, 그러면 포화송 분포는 이항 분포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가 돼요. 비슷하죠? 그럼 지금 이항 분포랑 포화송 분포가 비슷한 이유는 20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P가 꽤 작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항 분포랑 포화송 분포의 사이를 조금 나쁘게 한번 해보죠. 여기 모집단 부적합률이 지금 10%인데 뭐 한 15% 정도만 우선 해볼게요. 네, 15%를 했더니 초기화와 이항은 좀 나빠졌고요. 더 나빠졌고
이항과 포화송도 살짝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20%까지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항과 포화송이 조금씩 더 어긋나죠. 여기를 40%까지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항과 포화송이 상당히 어긋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화와 이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미루고 있고요. 이항과 포화송의 관계가 서로 좀 멀어지는, 서로 달라지는 지점이 확실히 확률값이 이렇게 커졌을 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작은 5% 수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항과 포화성이 매우 비슷해졌어요. 혹은 10% 정도로 하더라도 이번엔 샘플을 뭐 지금 50개를 다 뽑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항과 포화송이 아주 비슷해집니다. 뭐 초기화도 비슷해지긴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초기화와 이항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화와 이항이 지금 상당히 다른데 초기화와 이항을 비슷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랬죠. 어떻게요? 초기화 분포의 모집단의 크기를 아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100. 좀 가까워졌죠. 150.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모집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건 초기화 분포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모집단에 대해서 그 값을 사용하는 건 초기화 분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300쯤 하니까 네, 초기화 분포가 지금 이항 분포와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500, 1000, 1000쯤 되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보셨나요? 모집단의 크기가 아주 커지면 앞에서 분량을 뽑든 양품을 뽑든 그게 확률값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00분의 100개나 999개 분의 99개나 거의 비슷한 확률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독립 추출이 복원 추출이건 비복원 추출이건. 그래서 이항 분포와 초기화 분포가 아주 유사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1000개쯤 됐을 때 지금 포화성 분포가 좀 다르니까 이 샘플 크기를 조금 늘려보죠. 뭐 100개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뒤쪽으로 가야지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0부터 10까지 돼 있으니까 이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바꿔보죠. 네. 뭐 100개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제가 너무 크게 했나요? 네. 너무 크게 했나 보네요. 그럼 5단위로 할게요. 50, 15, 20 이렇게. 네. 그럼 지금 이제 샘플이 점점 커질수록 그렇게 차이가 좀 덜 나는 게 보입니다. 이항과 포화송의 관계가 초기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졌죠. 지금 이제 이 개수가 너무 커졌더니 초기화 분포가 1000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화와 이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200개쯤 뽑아버리면 전체 20%나 되니까 모집단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어요. 모집단이 크다는 건 이 샘플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해요. 여기서 이게 아주 큰 값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주 모집단이 크게 느껴지려면 이게 1000이 아니라 뭐 10,000쯤 돼야죠. 그럼 뭐 거의 똑같아지죠, 그죠? 네. 5000 정도로 할게요. 이항 분포와 이걸 더 가깝게 하려면 400 정도로, 600, 뭐 이렇게 점점 가깝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이 확률이 작아지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확률 분포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포를 쓸 수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화 분포가 가장 주어진 상황을 명확하게 다루는 분포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이나 포화송 분포로 근사를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오지브라 클래식이나 확률 쪽으로 가시면 이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포화송 초기화 이런 걸 그리면서 한번 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기화 분포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게 모집단 크기가 5,000에 네, 불량품이 250개. 여긴 값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표본 크기가 400개입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확률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표본이 400개니까 분량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없을 수도 있는데 0.0000 네, 뭐 이렇게 되죠. 네, 10개쯤 됐을 때 0.42% 네, 같네요.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뭐 그래프로 이렇게 찍어보려면 이렇게 찍어볼 수 있고요. 초기화 분포가 이 정도 되면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항 분포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400의 5%쯤 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거의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산항률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이 기초 통계 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익혀둬야 되는 거고 계산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니까 네, 계산하는 방법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연속 확률 분포 쪽으로 넘어가서 계속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